유리 너머로 서울 도심이 한눈에 펼쳐졌다. 오후의 햇살이 빌딩 유리면을 타고 흘러내리며 회의실 바닥에 길고 납작한 빛의 조각을 만들어냈다. 나는 마호가니 테이블 끝에 앉아 마지막 장표를 덮었다. 종이 모서리가 손끝에 닿는 감촉이 날카로웠다. 3분기 영업이익 목표치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다시 잡아보세요. 임원들이 노트에 무언가를 받아 적는 소리가 일제히 일었다가 잦아들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음을 옮겼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회의실 안에서 또렷하게 울렸다. 회의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집무실로 돌아와 재킷을 벗어걸고 책상 위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지난 주말 준혁이 보내온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다. 한강변, 노을빛, 그리고 그가 내 손에 끼워주던 반지. 나는 사진을 한번 내려다보다가 화면을 뒤집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유리창 바깥으로 구름 한 점이 천천히 흘러 지나갔다. 대표님, 이번 주 토요일 시댁 인사 일정 확인하셨죠? 비서 지연의 목소리가 열린 문틈으로 들어왔다. 나는 창밖을 향한 채로 짧게 대답했다. 알고 있어요. 찻잔을 집어들었다. 도자기 표면은 이미 미지근하게 식어 있었다. 레스토랑의 조명은 지나치게 따뜻했다. 천장에서 흘러내리는 황금빛이 테이블보의 주름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감싸고 와인 잔 안에서 붉은 액체가 흔들림 없이 고여 있었다. 나는 잔을 들지 않은 채 맞은편에 앉은 준혁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많이 기대하신대요. 민수 씨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그는 미소를 지을 때 눈가에 주름이 생겼다. 연습된 것인지 타고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종류의 주름이었다. 나는 포크를 집어 접시 위에 생선살을 천천히 갈랐다. 칼날이 도자기 표면에 닿는 소리가 낮고 짧게 울렸다. 저도 뵙고 싶었어요. 대답이 입 밖으로 나오는 동안 준혁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진동이 한 번 일었다. 그는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다. 0.3초. 내가 눈을 한 번 내리깔고 다시 들었을 때 화면은 이미 꺼져 있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 나는 보았다. 굵은 글씨로 박힌 발신자 이름과 그 아래 긴급이라는 두 글자를. 준혁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밀어넣고 와인 잔을 들었다. 우리 어머니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잔이 부딪히는 소리는 맑고 청명했다. 나는 웃으며 잔을 기울였다. 와인은 혀 위에서 생각보다 떫었다. 준혁의 집은 경기도 외곽의 낮은 언덕 위에 있었다. 대문 앞에 서자 잘 다듬어진 회양목 울타리가 좌우로 단정하게 늘어서 있었고, 새로 칠한 듯한 흰 페인트가 오후의 햇살을 받아 눈이 시릴 만큼 반짝였다. 나는 손에 든 선물 상자의 리본 끝을 한번 매만지고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기까지 채 두 박자도 걸리지 않았다. 마치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어머, 어서 와요. 어서 와. 사진보다 훨씬 예쁘네. 시모 박 씨는 현관 앞에 이미 실내화를 가지런히 내놓은 채 서 있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연분홍 투피스는 구김 하나 없었다. 그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무대 세트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 생각을 리본 끝을 조이듯 조용히 접어두었다. 거실은 따뜻한 원목 가구로 채워져 있었다. 창가에 놓인 난초 화분이 막 꽃대를 올리고 있었고, 소파 위 쿠션들은 색깔별로 크기 순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준혁의 남동생 준태가 소파에서 일어나 두 손을 모아 허리를 굽혔다. 형수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 공손함을 받아들이며 자리에 앉았다. 박 씨가 직접 차를 따라 내 앞에 놓았다. 찻잔은 따뜻했다. 나는 두 손으로 감싸주며 이 집의 온기를 가늠했다. 좋은 가족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 생각이 너무 쉽게 왔다는 것을 나는 미처 경계하지 않았다. 좋은 가족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 생각이 너무 쉽게 왔다는 것을 나는 미처 경계하지 않았다. 화장실을 찾아 복도를 돌아선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거실의 웃음소리가 등 뒤로 멀어지면서 복도는 갑자기 조용해졌다. 바닥에 깔린 장판이 내 구두굽 아래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이 집의 안쪽은 바깥쪽과 달리 쓸려 닦인 흔적이 없었다. 벽지 모서리가 들뜨고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다 멈추기를 반복했다. 부엌은 복도 끝에 있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나는 그 틈으로 안을 보았다. 한 여자가 혼자 서 있었다. 싱크대 위에는 소치 2개, 찜기가 하나, 전골 냄비가 하나였다. 도마 위에는 손질되지 않은 재료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여자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다.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졌다. 그 리듬이 지나치게 기계적이어서 나는 그 손이 오래전부터 그렇게 움직이도록 길들여졌다는 것을 알아챘다. 여자의 왼쪽 눈 아래가 어두웠다. 형광등 탓이라고 하기엔 그림자의 경계가 너무 선명했다. 손마디 사이사이가 갈라져 있었고 갈라진 틈에 묵은 때처럼 붉은 것이 배어 있었다. 그때 거실 쪽에서 목소리가 날아왔다. 민정아, 빨리빨리 못해. 박 씨의 목소리였다. 조금 전 내게 차를 권하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그러나 지금 그 목소리는 전혀 다른 온도를 가지고 있었다. 따뜻함이라고는 한 겹도 남아있지 않은 바닥까지 식어버린 목소리.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칼질의 속도만 조금 빨라졌다. 나는 복도에 선 채로 움직이지 않았다. 구두굽이 장판에 닿은 채로 나는 그 여자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 등이 얼마나 좁은지를, 그리고 그 좁은 등이 얼마나 단단히 웅크려 있는지를. 나는 그 등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로 한 걸음을 내디뎠다. 부엌 문이 낡은 경첩 소리를 냈다. 여자가 어깨를 한번 움찔했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도마 위에서 칼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보았다. 누군가 들어와도 칼을 멈추지 않는 손. 멈출 여유를 허락받지 못한 손. 도울 일이 있을까요? 내 목소리는 내가 의도한 것보다 낮게 가라앉았다. 여자가 그제야 고개를 돌렸다. 눈 아래 그늘이 형광등 빛 아래서 더 또렷하게 보였다.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술을 다물었다. 그 짧은 침묵 사이로 그녀의 목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렸다. 금목걸이였다. 앞치마 끈이 당겨지면서 옷깃이 벌어진 탓이었다. 낡은 금빛이었다. 체인이 아니라 뱀처럼 납작하게 짜인 줄 형태. 중앙에 조그만 별 모양 펜던트. 나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거둘 수가 없었다. 별 안쪽에 새겨진 획. 그것은 획이 아니라 글자였다. 정. 30해 전 내가 직접 채워준 목걸이에 새겨진 이름이었다. 여자는 내 시선을 따라 자신의 목을 내려다보더니 재빠르게 손을 들어 목걸이를 옷 안으로 밀어 넣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처음부터 보이지 않았다는 듯이 부엌 안의 기름 냄새가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찬장 모서리에 손끝을 짚었다. 차가운 페인트 칠의 감촉이 손가락 끝에 선명하게 박혔다. 찬장 모서리에서 손끝을 떼는데 꼭 한 박자가 걸렸다. 거실로 나오자 밥상은 이미 차려져 있었다. 시모가 상석에 앉아 수저를 들었고 준혁이 내 옆자리를 권했다.
나는 앉으면서 식탁을 한번 훑었다. 여자는 없었다. 부엌 쪽에서 냄비 뚜껑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그녀가 국그릇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나왔다. 밥상 위에 그릇을 내려놓는 그녀의 손목이 식탁보 끝에 스쳤다. 아무도 그것을 보지 않았다. 시동생 준태가 젓가락으로 반찬 그릇을 건드렸다. 한 번, 두 번. 그러더니 벼랑간 그릇을 옆으로 밀어버렸다. 간장 종지가 기울어지며 식탁보 위에 검은 얼룩이 번졌다. 짜잖아. 이걸 먹으라고 만든 거야? 아무도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다. 시모가 턱을 들었다. 민정아, 네가 다 치워. 여자는 대꾸 없이 행주를 들고 왔다. 무릎을 꿇듯 몸을 낮춰 식탁 모서리에 얼룩을 닦아냈다. 그 자리에서 밥 한 술 뜨지 못한 채로 준혁이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목소리는 낮고 매끄러웠다. 원래 저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이 숟가락 안에서 잔잔하게 고여 있었다. 흔들리지 않았다. 나도 흔들리지 않았다. 다만 식탁 위 간장 얼룩이 번지는 속도를 나는 끝까지 눈으로 쫓았다. 간장 얼룩이 번지는 것을 눈으로 쫓다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무도 내 발소리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복도는 어두웠고 주방 쪽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왔다. 나는 그 소리를 따라 걸었다. 구두굽이 장판 위에 닿을 때마다 소리를 죽였다. 민정은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헹구고 있었다.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물이 그녀의 손등을 타고 흘렀다. 손마디가 붉었다. 겨울 내내 물일을 한 손이었다. 많이 힘드시죠? 내 목소리는 낮았다. 민정의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괜찮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도꼭지 소리만 일정하게 이어졌다. 어릴 때 언니랑 붕어빵 먹던 게 생각나서요. 혼잣말 같았다. 나는 그 말이 공기 속에 완전히 녹아드는 것을 기다렸다가 천천히 물었다. 언니 이름이 뭐예요? 민정의 손이 다시 멈췄다. 이번에는 오래 멈췄다. 민수. 그 이름이 싱크대 위 형광등 불빛 아래 떨어졌다. 민정은 더 말을 잇지 않았고 나도 더 묻지 않았다. 다만 내 손이 코트 안감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쥐었다 놓았다. 시모가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노란 과육이 반달 모양으로 썰린 복숭아였다. 접시 위에 물기가 맺혀 있었고 과즙의 달큰한 냄새가 에어컨 바람을 타고 방 안 가득 번졌다. 민정아, 너도 먹어. 시모의 목소리는 손님 앞에서만 부드러웠다. 민정이 손을 가로저었다. 조용하고 익숙한 동작이었다. 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테이블 위 복숭아 접시가 시야의 한가운데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지 않았다. 창밖 가로수 잎이 바람에 뒤집히는 것을 보았다. 잎의 흰 안쪽이 잠깐 드러났다가 다시 닫혔다. 집으로 돌아온 것은 저녁 8시가 넘어서였다. 나는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서재 책장 맨 아래 칸을 열었다. 낡은 신발 상자, 뚜껑을 드러내자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맨 위에 놓여 있었다. 6살짜리 아이가 웃고 있었다. 목에는 가느다란 금목걸이, 하트 펜던트 아래 작은 흠집이 선명했다. 나는 사진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재의 불은 켜지 않았다. 창문으로 들어온 가로등 불빛만이 사진 위에 길고 좁게 누워 있었다. 소리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내 어깨가 한번
아래로 꺾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정이 다니는 병원 근처 카페에 먼저 자리를 잡았다. 창가 쪽 구석 자리였다. 바깥으로는 출근 인파가 흘러가고 있었고 나는 두 손으로 커피잔을 감쌌다. 잔은 이미 식어 있었다. 민정의 직장 동료라는 여자 박 간호사는 약속 시각보다 3분 늦게 들어왔다. 나는 그녀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명함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소리가 생각보다 작았다. 민정 씨, 월급 통장 본인이 쓰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박 간호사는 커피잔 손잡이를 한번 잡았다가 놓았다. 저도 이상하다 싶었어요. 민정 씨가 점심을 항상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우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더니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월급날마다 자동이체로 시어머니 통장에 전액이 빠져나간다고 했다. 민정이 직접 설정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통장을 가져가서 은행에서 처리한 것이라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버스 한 대가 정류장을 그냥 지나쳤다. 결혼 전 모은 돈 8천만 원, 혼수, 예단, 그리고 매달 빠져나가는 월급. 박 간호사가 말을 이었지만 나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 명함이 에어컨 바람에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손가락 하나로 그것을 눌러 고정했다. 천천히 힘을 주어 잔이 완전히 식었다. 나는 그것을 끝까지 마셨다. 식은 찻잔을 내려놓은 손이 곧장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이강재원. 화면 속 이름을 나는 한 박자 바라보았다. 준혁의 대학 동기이자 회사 감사. 준혁이 술자리마다 내 양심이라 불렀던 사람. 그 양심이 지금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나는 직접 확인해야 했다. 약속 장소는 광화문 골목 안쪽의 작은 일식집이었다. 점심 손님이 빠져나간 자리에 생선 굽는 연기만 얕게 깔려 있었고 나는 창가 쪽 구석 자리에 먼저 앉아 메뉴판을 펼쳐 두었다. 펼쳐 두었을 뿐 읽지는 않았다. 재원이 들어서는 순간 나는 메뉴판을 덮었다. 그는 문 앞에서 잠깐 멈추었다가 내 쪽으로 걸어왔다. 구두 밑창이 나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이었다. 서두르지 않는 걸음이었다. 오랜만입니다, 형수님. 나는 그 호칭을 정정하지 않았다. 아직은 그 단어가 필요했다. 재원 씨,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나는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민정의 통장 내역을 출력한 종이 5장. 봉투 모서리가 테이블 나뭇결 위에 가지런히 놓였다. 이걸 보고도 준혁 씨 편에 서실 수 있겠어요? 재원의 시선이 봉투 위에 머물렀다. 그는 손을 뻗어 봉투를 열지 않았다. 다만 손가락 끝으로 모서리를 한번 눌렀다가 떼었다. 종이가 미세하게 바스락거렸다. 열어봐도 됩니까? 그러세요. 그가 종이를 꺼내 펼치는 동안 나는 창밖을 보았다. 골목 끝에서 바람이 낙엽 몇 장을 몰아가고 있었다. 낙엽은 방향을 잃은 채 서로 부딪히다 담벼락에 붙어 멈추었다. 재원이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식당 안은 조용했다. 생선 굽는 냄새도 어느 틈에 가셨다. 준혁이가 알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다. 알고 있었는지 여부보다 재원 씨가 지금부터 무엇을 보여주실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재원은 종이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천천히 한 장씩 봉투 입구를 접는 손끝이 흔들리지 않았다. 감사 자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도요. 나는 물잔을 들었다. 물이 차가웠다.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재원도 더 묻지 않았다. 창밖 담벼락에 붙었던 낙엽이 다시 바람에 떨려
어디론가 날아갔다. 낙엽이 사라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나는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소형 녹음기를 꺼냈다. 시댁에 처음 방문했던 날 거실 화분 받침 아래 밀어 넣었던 것이었다. 손가락 한 마디만 한 검은 기기는 아무 말 없이 내 손바닥 위에 놓였다. 이어폰을 꽂았다. 처음에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민정이 부엌에서 움직이는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볼륨을 조금 낮추고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댄 채 기다렸다. 사무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빗속에서 번지고 있었다. 그리고 준혁의 목소리가 들어왔다. 민수 씨 투자만 받아내면 회사 살릴 수 있어. 결혼식 전에 계약서 받아내야 해. 심호의 낮고 탁한 대답이 뒤를 이었다. 그러니까 민정이한테 잘해주는 척이라도 해. 언니 앞에서만. 나는 이어폰을 빼지 않았다. 끝까지 들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동안 나는 손을 움직여 파일을 저장했다. 폴더 이름은 짧게, 날짜만 적었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소리가 방 안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울렸다. 책상 위 스탠드 불빛이 서류 모서리에 날카롭게 꺾였다. 나는 녹음기를 다시 서랍 안에 넣고 천천히 닫았다. 자물쇠를 잠그는 금속음이 사무실 공기 속으로 가라앉았다. 다음 날 오후 나는 준혁에게 먼저 연락했다. 장소는 내가 골랐다. 호텔 로비 한편의 라운지. 오후 햇살이 대리석 바닥에 비스듬히 누운 그곳이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자리에 앉아 홍차를 한 모금 마신 뒤였다. 찻잔을 받침대에 내려놓는 소리가 유리 테이블 위에서 얇게 퍼졌다. 준혁은 넥타이를 고쳐 매며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시선이 내 손 위의 서류 봉투에 한번 머물렀다가 빠르게 떠났다. 나는 봉투를 열지 않았다. 결혼 후 사업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목소리는 낮고 고른 온도를 유지했다. 창밖 가로수 그림자가 바닥을 가로질러 그의 구두코 앞에서 멈춰 있었다. 50억 규모로 검토해 볼 의향이 있어요. 물론 결혼이 전제가 되어야 하지만 준혁의 손이 무릎 위에서 잠깐 멈추었다. 그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그가 커피잔을 집어드는 각도가 달라진 것을, 손목에 힘이 들어간 것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나치게 정돈된 무게가 실려 있었다. 잘 다린 셔츠처럼 팽팽하고 부자연스러운 무게. 나는 찻잔을 다시 들었다. 홍차는 이미 식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끝까지 마셨다. 사흘 뒤 나는 준혁의 회사가 신규 사업장 계약을 강행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은행 대출 한도를 늘렸다는 말도 함께였다. 나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저녁 불빛이 유리창에 번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다. 그저 서 있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다. 그저 서 있었다. 그 고요함이 채 식기도 전에 책상 위 태블릿이 짧게 진동했다. 보안팀장 이과장이 올린 파일이었다. 제목은 단 2글자. 확인요. 나는 자리에 앉아 이어폰을 꽂았다. 녹음은 37초였다. 준혁의 목소리가 먼저였다. 재원 씨, 민수가 뭘 알고 있는지 다 캐내요. 투자 얘기 말고 다른 것도. 짧은 침묵 뒤에 재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알겠습니다. 이미 넘긴 것도 있고요. 그것으로 끝이었다. 나는 이어폰을 빼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줄이 천천히 감기며 작은 원을 그렸다. 재원. 내가 직접 골라 옆에 둔 사람. 내가 처음 민정의 이야기를 꺼냈을 때
눈시울을 붉혔던 사람. 그 눈물이 어느 쪽을 향한 것이었는지를 나는 지금에야 알았다. 창밖의 도시는 어제와 같은 불빛이었다. 어떤 창문은 환하고 어떤 창문은 이미 꺼져 있었다. 나는 파일을 닫지 않은 채 새 문서를 열었다. 계획은 처음부터 다시 쓰는 것이 아니었다. 재원이 준혁에게 전한 것들을 이제는 내가 직접 고를 수 있었다. 어떤 문장을 남기고 어떤 문장을 지울지. 펜을 들어 종이 위에 선 하나를 그었다. 선은 곱고 흔들리지 않았다. 선은 곱고 흔들리지 않았다. 그 선 위에 나는 재원의 이름을 올려놓았다. 다음 날 오전 나는 재원을 사무실로 불렀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유리를 비스듬히 통과하며 바닥에 긴 사각형을 그려놓고 있었다. 나는 그 빛의 경계선 바로 바깥쪽 의자에 앉아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잔의 온기는 손바닥 안쪽에서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다. 재원이 들어왔다. 그의 구두밑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이었다. 나는 잔을 내려놓으며 먼저 입을 열었다. 준혁 씨한테 슬쩍 흘려줘요. 내가 계약서 검토를 마쳤다고. 이번 주 안에 서명할 의향이 있다고. 재원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나는 그 흔들림을 보지 못한 척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그리고 덧붙여요. 내가 요즘 민정이 걱정에 다른 건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사업 쪽은 믿고 맡기고 싶다고. 재원이 메모를 받아 적는 펜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또렷하게 울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커피잔에 식은 바닥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었다. 준혁은 이 문장들을 받아 삼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독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더 깊이 들어올 것이다. 재원이 나간 뒤 방 안에는 그의 구두 소리의 잔향만이 잠시 머물다 사라졌다. 나는 서랍을 열어 이미 완성된 계약 파기 각서를 꺼냈다. 종이의 모서리가 손끝에 날카롭게 닿았다. 각서의 모서리가 손끝에 닿은 그 감촉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나는 이미 외투를 들고 있었다. 차는 한강변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달렸다. 11월의 강물은 낯빛이었고 가로등 불빛이 수면 위에서 길게 부서졌다. 조수석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 그 안에는 석 달치 녹음 파일을 출력한 파형 분석지와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각서가 함께 들어 있었다. 봉투의 입구를 테이프로 2번 붙였다.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이 아니라 2번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시댁 골목에 차를 세웠을 때 집안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먼저 들렸다. 도자기가 아니라 유리였다. 이어서 목소리 시모의 목소리가 골목 담벼락을 타고 흘러나왔다. 네가 민수한테 뭔 말했어? 그리고 찰나의 정적. 그 정적이 끝나기 전에 나는 이미 대문을 밀고 있었다. 현관 안쪽 부엌 입구에 민정이 서 있었다. 뺨에 시모의 손자국이 붉게 번지고 있었고 시모는 2번째 손을 들어 올리는 중이었다. 나는 구두 뒤축이 마루에 닿는 소리를 죽이지 않았다. 그 손 내려놓으세요. 목소리는 낮았다. 방 안의 공기가 그 한 문장을 흡수하며 완전히 멈췄다. 민정이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 안에서 무언가가 30년 전 잃어버린 이름 하나가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리고 그녀의 무릎이 소리도 없이 바닥을 향해 꺾였다. 나는 먼저 무릎을 꿇었다. 바닥의 차가움이 무릎 아래로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나는 민정의 어깨를 양손으로 감쌌다. 그녀의 몸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벼웠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이 어깨 위에 고스란히 쌓여 있었다. 이제 아무데도 안 가. 언니가 왔어. 속삭임이 방 안의 공기를 건드렸다.
민정의 손가락이 내 소매 끝을 쥐었다. 꽉. 더 이상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방으로 들어가 민정의 짐을 챙겼다. 서랍을 열자 낡은 보자기 하나가 나왔다. 그 안에 금목걸이가 있었다. 내가 30년 전 기억하는 바로 그 목걸이가. 나는 그것을 보자기째 가방에 넣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서랍을 닫는 소리가 작고 단호했다. 거실로 나오자 시모가 입구를 막고 서 있었다. 그녀의 뒤로 준혁이 팔짱을 낀 채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다. 현관의 형광등이 그들의 얼굴 위로 낯빛 그림자를 드리웠다. 어딜 데려가려고. 시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끝이 흔들렸다. 나는 민정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시모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시선을 내리깔지도 올려다보지도 않고 오늘 이후로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였다. 설명도 분노도 눈물도 없었다. 나는 그 말을 마치 서류에 서명하듯 내려놓았다. 준혁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나는 그를 보지 않았다. 대신 민정의 손을 한 번 더 쥐었다. 단단하고 고요하게. 민정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처음으로 문을 향했다. 우리는 걸었다. 현관문이 등 뒤에서 닫혔다. 복도의 찬 공기가 우리 두 사람의 얼굴을 동시에 감쌌다. 계단을 내려가는 우리의 발소리는 하나였다. 사흘이 지났다. 그 사이 나는 아무것도 서두르지 않았다. 민정은 내 집 작은 방에서 처음으로 문을 잠그지 않고 잠들었고, 나는 사무실로 출근해 평소와 다름없이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비서 이 과장에게는 목요일 오후 2시 소회의실이 아닌 사장실 본실로 3명의 방문객을 안내하라고만 일렀다. 명단 옆에 투자협의라는 메모를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목요일 오후 그들이 들어왔다. 시모가 먼저였다. 새 코트를 차려입고 핸드백을 두 손으로 모아 쥔 채였다. 준혁이 그 뒤를 따랐고 준태는 문가에서 실내를 한번 훑어보고 나서야 안으로 발을 들였다. 세 사람의 눈이 일제히 창가 쪽 소파를 향했다. 투자 계약서가 놓여 있을 자리를 찾는 눈빛이었다. 나는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두 손은 책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고 그 옆에는 리모컨 하나만 있었다. 앉으세요. 내 목소리가 닿은 뒤에도 창밖의 빌딩 유리에는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꽂혀 흔들리지 않았다. 세 사람이 소파에 자리를 잡는 동안 나는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다. 등 뒤 대형 스크린이 천천히 내려왔다. 화면이 켜지자 방 안의 빛이 차갑게 바뀌었다. 스크린 왼편에는 날짜와 시각이 찍힌 녹음 파일의 파형이, 오른편에는 민정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이체 내역이 표 형태로 펼쳐졌다. 숫자들이 줄을 맞춰 세로로 내려갔다. 시모의 이름, 준혁의 이름, 그리고 준태의 이름이 수치인 칸에 반복되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다. 결혼은 없습니다. 준혁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다. 민정 씨 이혼 서류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도장을 받을 겁니다. 시모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멈췄다. 코트 자락이 소파 가죽에 스치는 소리만 났다. 그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침묵이 내려앉았고, 침묵은 스크린 위의 숫자들보다 훨씬 무거웠다. 나는 두 손을 책상 위에 그대로 두었다.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준태가 먼저 움직였다. 소파 끝에서 몸을 일으키며 언니, 솔직히 이러면 피차 손해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아직도 무언가를 흥정할 수 있다는 계산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를 보지 않았다. 대신 비서
최 과장에게 눈짓을 보냈고 최 과장은 소리 없이 문을 열었다. 법무팀장 박 변호사가 들어왔다. 서류 봉투를 양손으로 받쳐든 채였다. 두꺼운 봉투가 유리 책상 위에 놓이는 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종이가 가죽 표면에 닿는 마찰음이 방 안 가득 퍼졌다가 이내 잦아들었다. 민정씨 혼수 및 예단 명목으로 인출된 8천만 원 전액 반환 청구서입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위자료 청구 소장은 그 아래 있습니다. 시모가 봉투를 밀어냈다. 손이 떨렸는지 봉투는 책상 모서리에서 비스듬히 멈췄다. 준태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냥 좀 넘어가면 안 됩니까? 집안끼리 이러면. 나는 그제야 그를 바라보았다. 창밖으로 오후의 햇빛이 유리에 꺾이며 그의 얼굴 절반을 잘라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7글자였다. 나는 그 이상 한 음절도 보태지 않았다. 박 변호사가 봉투를 다시 반듯하게 세워 시모 앞에 밀어놓았고 유리 책상 위에는 서류 봉투의 그림자만 길게 누웠다. 유리 책상 위에 길게 누운 봉투의 그림자는 그날 이후로도 오래 내 눈 안에 남아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나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오후의 햇살이 유리 건물 외벽을 타고 흘러내렸고 도로 위의 차들은 소리 없이 흘러가다 신호에 걸려 일제히 멈추었다. 그 반복이 조용하고 정확했다.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다. 나는 돌아보지 않은 채 손만 뒤로 내밀었다. 화면에는 경제 뉴스 자막이 흐르고 있었다. 준혁건설 과도한 확장 투자 실패로 부도 처리. 채권단 자산 동결 착수. 문장은 짧았고 글씨는 작았다. 나는 화면을 한번 훑고 태블릿을 도로 건넸다. 창밖의 신호등이 다시 초록으로 바뀌었다. 이틀 뒤 법무팀으로 서류 한 묶음이 도착했다. 재원의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 소환장 사본이었다. 박 변호사가 메모를 붙여두었지만 나는 그것을 읽지 않고 파일 사이에 끼워 넣었다. 시모와 준혁이 채권자들의 전화를 피해 어딘가를 헤매고 있을 것이었다. 그 장면을 상상하지 않았다. 상상할 필요가 없었다. 내가 심어둔 씨앗은 내 손을 떠난 뒤에도 제 계절을 찾아 스스로 자랐고 나는 다만 그 결실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를 창밖의 바람 속에서 들었을 뿐이었다. 찻잔을 들었다. 차는 이미 식어 있었다. 식은 차를 마지막으로 내려놓은 지 얼마나 지났을까. 창밖의 빛이 바뀌어 있었다. 겨울 오후의 햇살이 사무실 유리창을 비스듬히 가로지르며 먼지 한 점 없는 바닥 위에 길고 납작한 사각형을 그려놓았다. 나는 코트를 집어들었다. 민정이는 구청 민원실 앞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얇은 패딩 안에 손을 꼭 쥔 채로 방금 접수창구에서 받아온 서류 봉투를 가슴에 안고 있었다.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원서 접수 확인증이라고 했다. 봉투 모서리가 그녀의 손가락 마디에 눌려 살짝 구겨져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걷다가 골목 어귀에서 멈췄다. 붕어빵 굽는 냄새가 먼저였다. 연탄 위 쇠틀에서 반죽이 익어가는 냄새, 달콤하고 조금 탄 냄새가 찬 공기 속에 낮게 깔렸다. 나는 지갑을 꺼냈고 민정이는 두 손으로 받아들었다. 뜨거운 붕어빵이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김을 피워 올렸다. 민정이가 먼저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러고는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언니, 나 이제 갈 곳 있어. 나는 그 말이 공기 속에 완전히 녹아드는 것을 기다렸다가 대답했다. 응, 여기 있잖아. 민정이의 손이 내 손 위로 왔다. 붕어빵의 온기가 두 손바닥 사이에서 천천히 고루 퍼졌다. 골목 끝에서 바람이 한 번 불었고
연탄 연기가 하늘 쪽으로 길게 흩어졌다.